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구장에 공기 온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공기 온도가 올라간 만큼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하거든요. 공기 덩어리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분자들끼리 자주 부딪히면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퍼지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면서 퍼져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홈런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대요.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홈런의 빈도가.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슈가 이렇게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고작 야구장의 홈런 개수도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한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래저래 생각해 볼 만한 게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계가 지금 전기차를 억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재율로 따지면요, 내연기관차가 10만 대당 1.9대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전기차가 지금 1.3대밖에 안 돼요. 물론 내연기관차는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전기차는 이제 역사가 5년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될 대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보다 위험하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는 하거든요. 물론 불 끄기 어렵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근데도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전기차가 위험한 것 같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난 정권 때 탈원전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탈원전은 원전이 정말로 위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도 국민 정서가 그렇다면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몇몇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타는 사람을 예비살인마라고 부르는 정도까지. 야, 혐오가 어디까지 갈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화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하루에 불타는 전기차가 6대씩이래요.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원체 데이터를 차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화요일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의 경상수지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서 기인하는 게 가장 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당 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중국의 무역 수지는 왜 중요하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만큼 제조업의 중심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는 제조업 경기가 좋구나, 사람들의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7밀리언으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소비도 가장 많이 하지만 석유를 생산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래도 최근에 돈이 궁한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원유 생산 측면에 있어서 가장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가 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유의 재고가 늘었다는 뜻은 그만큼 원유를 덜 풀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원유를 더 풀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만큼 가격 하락 요인으로 공급 사이드에서 해석할 여지를 많이 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많이 부진해졌어요.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주체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의 석유 수요가 많이 부진해졌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공급 문제와 별개로 수요 사이드에서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71불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연내 최저점에 근접했습니다. 휘발유값 1,500원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로. 미국의 1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채권 입찰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만한 게, 채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 해가지고 채권을 직접 찍어내는 곳이에요. 미국의 행정부, 재무부가 직접 채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행된 것들을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채권금리, 시장금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발행시장에서의 금리도 유통시장 하고 비슷하게 맞춰지려는 경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왜 언급을 드렸냐면요, 요게 발행될 당시에 10년물 채권의 유통시장에서의 시장금리가 대충 한 3.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채권 발행금리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발행금리가 높게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튀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어요. 발행금리가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수요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재무부는 어쨌든 돈 빌려야 돼가지고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 요청을 했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자 좀 더 드릴게요
드릴게요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발행금리가 상승을 하게 됐고 그 뒤따라서 시장금리가 조금 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연장선상에 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닛 옐런이거든요.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원래 연준 의장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슈 리뷰를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35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로 재무를 관리하고 있어요. 발행을 해도 단기채 짧게 만기치는 걸로 발행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을 경우라거나 혹은 이제 그 수요가 너무 많더라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듀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단기채로 컨트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조차도 10년물 장기채는 별로 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발행을 안 하는 것조차 수요가 부진해가지고 금리가 튀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장기채를 좀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장기채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30년물 채권 입찰도 4.314로 이전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살짝 튀었던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2년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나? 라는 기대를 약간 심어주는 지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의 광의통화 M2 공급량이 5.5%로 연내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코로나 때 제로금리 했을 때 13%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그래도 한 2%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5%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화량이라는 거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돈들이 가장 베스트한 거는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GDP를 견인하는 요소가 내수, 그러니까 민간의 소비와 설비 또는 건축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보는 게 이제 GDP잖아요. 늘어난 통화량이 요 GDP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로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부분의 통화량이 또 부동산 시장에 몰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부동산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많이 보실 텐데 요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그 동결을 한 배경에 있어서도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이게 성장으로 이어지면 괜찮습니다.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되게 부진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설비 투자도 점점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수출은 자동차랑 반도체가 메꿔주는 것 같지만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랑 자동차 말고는 수출도 좋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봐봐야 이게 전부 다 부동산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도 이게 과연 성장으로 이어질까라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동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1시쯤에 이창용 총재가 모두 발언을 또 할 텐데 그 발언을 듣고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마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0.1%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3% 예상치보다 좀 낮은 2.9%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이슈 리뷰 때 이번에 유럽이 예상치보다 좀 높은 거 보니까 미국도 좀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낮게 나와가지고 시장은 되게 좋게 반응을 했었고요. 한국의 실업률은 또 이제 2.5%로 완전 고용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숫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 이슈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1.3밀리언으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7K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요게 또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에 엄청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0.4%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소매 판매가 1%나 늘어났던 거예요. 물론 이게 기저효과가 좀 작용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0.2% 나왔던 게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미국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 그 서버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다운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자동차를 못 팔았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저효과가 7월 달에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되게 많이 늘었고, 그럼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헤드라인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소비가 좋다라고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줬었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중국이 LPR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3.35%로 동결을 했고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0.
0.3%인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관련된 영향이 좀 많이 더웠고 태풍이나 뭐 이런 기후 관련된 영향도 있어가지고 뭐 생활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오늘 기준금리 결정 있었는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오늘 저녁에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심포지엄을 여는데 각 연준 의장들이, 그러니까 각 중앙은행의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들어볼 수 있을 만한 힌트를 금요일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겠죠?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독일의 GDP 발표가 있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8월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되고요. 예비치는 2.8%가 나왔고 이거보다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PCE 물가지수,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